다음은 그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니, 자녀가 무슨 리스크냐?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자녀가 잘못되면은 노후에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과소비 그러는데요.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재작년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요,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국민소득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식한테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놀란 게요, 작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요, 그냥 쉬는 애들, 아니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요, 68만 명, 성인 전체로는요 313만 명이 생활비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요 나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가 어려운다는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적 독신, 캥거루를 그렇게 부른대요. 몇 년 전 일본이 불황일 때요,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돈 이렇게 많이 쓰냐? 등록금이죠? 그 다음에 결혼비용.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외동딸인데요, 그 딸만 하나인 친구인데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아들이 2억 가까이 들죠? 대도시는 더 들 거예요.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거든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67세까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그랬죠. 자,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요, 재취업을 하더라도 주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결혼비용 들어,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60 넘어서 중산층에서 탈락하거든요. 더 문제는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70%였는데 여기서 군대 간 친구들, 대학원 들어간 친구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버리면요 60% 되일 거예요. 일본은 지방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98%래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라도 들어가면 만성공학인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주된 직장에서요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60년 이후 출생자는요 20%대래요. 이제는 3년 내내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또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거든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옛날이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 신규 채용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모집 광고가 별로 없잖아요.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요 정기 공채 비율이 2019년만 해도 50%였는데 2024년에는 2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그쪽 회사에서 날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천망의 직업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변호사도 요즘 어렵대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번대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답니다.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4,000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그 학교 강당에 있다는 직업선택 시계명입니다. 아주 웃기는 계명인데요.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요,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난리죠. 근데 40대 후반에 명퇴한다고 난리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인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52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남의 눈을 의식한 거,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요,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지요.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한 어쩌도 받아올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거든요.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실제로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 하신 분 전성은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이분은요,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골치 아픈 게 뭐냐? 서울에서 온 박사, 교수, 사장 이런 분 아들. 사사건건 간섭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동아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쳐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런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들이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애들도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립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봐. 누가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행위의 자립입니다. 그리고요,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입어서 시집을 잘 가는지 뭐 샀다고 산찍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찍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죠.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지 부모님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죠.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하면요,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넣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선진국 하면요, 부자 나라, 노후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요,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 70%, 80, 9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9%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더 잤잖아요. 근데 이것도 화끈해. 12%로 줄었어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가정주부는 수입이 없으니까 가입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 금액 월 9만 원씩만 30년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1인 기업, 자영업 하는 분들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요,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그래서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거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그리고 혹시 고향의 산 담보로 해서 생활비 받아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동산연금이라고 하지요. 부동산연금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인데요. 저 놀랐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가요, 62만 달러예요. 그런데 놀란 게 일본이 52만 달러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래요. 믿어지십니까? 혹시 일본은 그럼 가구원 수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1인당 순 가계자산을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나라는 26만 달러, 일본은 22만 달러예요.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가계 순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5%. 이게 전 세대 평균이니까 노인들만 하면요 8, 90% 될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32%가 부동산, 일본은 37%가 부동산. 우리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의 노후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요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래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아다 가져가면 일본 땅을 다 판돈에 4분의 3이래요.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값보다 우리나라 땅값이 평균 3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거든요. 지금은 4분의 3. 4분의 3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일본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옆으로 기다가 요즘 좀 오른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 일본도 더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요,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을요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프라자 합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춰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로 떨어져 돈 왕창 풀어 부동산 난리 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도 부동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난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라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요, 우리가 인구 대비로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겁니다. 세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 올렸어요. 근데요,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1등, 2등이래요. 91%. 제 시골에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그 동네에서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네 번째, 더 중요한 건데요, 선진국에서는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선진국의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세 놓고 있는 사람이 너무 속썩여서 미치겠다고 집 때려부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더 난리예요. 그래서 선진국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가 아프니까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 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 그러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함부로 이 말하기 어려워요. 자신도 없어요. 요즘요, 유튜브에 금년에 부동산 시장 난리 난다고 그럽니다. 난리 난다는 말은 오른다는 말일까요, 떨어진다는 말일까요? 몰라요. 들어가 봐야 알아요. 어떤 거는 난리 난다고 해놓고 오른다고 그러고, 어떤 건 난리 난다고 해놓고 급락한다고 그러고,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저는요, 뭐 사세요, 파세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앞으로 30년, 40년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는 미리부터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조 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하냐면 백세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8,000명 정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일본 백세인이 10만 명 된대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적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더라고. 옛날에는 큰 집이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구 원수가 많았거든요. 이게 2022년에는 65%로 늘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저렇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애물단지 때문에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제가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동경 수도권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지?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네들인데요, 재건축할 자금을 적립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1%만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 얘기만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그렇지,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다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요즘도 강남 사람들은 재건축하려면 적어도 10m건 있어야지 세나가 살아야 되죠. 분담금 내야 되죠. 그래야지 재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 그 아파트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몰라,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뭐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 해도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 된 10층 넘는 아파트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요,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64%.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냐?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미래셋에서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예측한 건 자료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20대,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답니다. 그리고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늘어난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가을에, 봄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저는 이 말할 능력도 없고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유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다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반반으로 하라면 집 팔아서 길가에 나 앉아란 말입니까? 어떡하죠? 그러면요. 그런 분은 아파트를 7세부터 반보로 해가지고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48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받은 연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남은 돈은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요. 모자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면서 양도하기로 하고 파는 거니까 부동산의 비율은 제로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비중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가? 100세까지 뭐하고 살 건가? 그리고 자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부동산에 편중된 이 자산 구조는 어떻게 바꿔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 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원칙에 관한 얘기, 잘못하면 공자 말씀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예측에 관한 거는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고 이 원칙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0대 후반의 나이가 돼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깨달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20년, 30년 고령사회에 앞서가는 일본을 보면서 일의 중요성, 평생 현역을 저는 목표로 삼고 살아온 것이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그락 TV의 시청자분들께서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퇴직 후 몇십 년 동안에도 뭔가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